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책 읽기를 위한 질문과 대화를 소개해드리며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간, 책 읽기가 좋아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이상의 날개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읽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수준의 책이고요. 중학생의 경우도 중1까지는 좀 힘들고 독서력이 있는 2, 3학년 학생 정도는 돼야 좀 읽기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2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활동했었던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날개라는 소설을 깊이 있게 읽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이나 대화할 거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실제 진행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자녀나 학생의 연령대, 독서 수준에 따라 조금씩 변형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학생이시라면 날개 전체의 본문을 읽어나갈 때 생각하시면 좋을 만한 질문거리들을 영상 후반부에 다시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만 먼저 참고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질문이나 대화를 소개해 드리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용의 답을 미리 알고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인 글 읽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후반에 있는 그 생각할 거리들 모아놓은 그것만 미리 보시고 글을 읽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글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공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던져보면 좋을 만한 질문이나 대화의 소재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다 읽고 나서 글을 쓰는 과정까지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입장에서 글을 읽을 때 미리 이제 생각해 볼 것들, 질문, 대화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쭉 다 보신 분들은 이 네 번째 단계는 굳이 반복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날개라고 하는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때는 우선 작품과 관련한 배경 지식 쌓기를 단단히 하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 읽기의 사전 과정에서 배경 지식 쌓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즐거운 책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었고 지식적인 측면에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한 고등학교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거고요. 그냥 수업이 아니라 가정에서 독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하지 않으시고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통해서 날개와 관련한 배경 지식으로 두 가지를 말했었는데요. 우선 하나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30년대에 대한 거였어요. 1930년대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하의 상황에서 많이 배운 지식인들은 적극적 친일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직장에 자신의 지식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와중에 근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신문물들이 막 마구마구 유입이 돼요. 근데 그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이들이 이런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럼 이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정적 삶을 이제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야 됐어요. 경제적 여유가 좀 보장이 되어야 새로운 문물들도 흡수하는 데 되게 좀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막막한 상황인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 직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지식인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감이나 무기력감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들이 많았던 시기가 이때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날개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면모들이 이해가 사실 잘 안 갈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정상적인 어른 맞아?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은 설명을 해주는 게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날개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건데요. 이건 굳이 이론적인 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먼저 느낄 거예요. 뭔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된 흐름이 없다 하는 것 말이죠. 일반적인 독백과는 다르게 일관성이나 논리적인 흐름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다 종이 위에 옮겨놓는 방식을 통해 내면의 불안함이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데 좀 효과적인 게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이 의식의 흐름 기법과 관련한 건 제가 날개라고 하는 작품의 수업 영상을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을 미리 다 형성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 작품 전문을 다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하고 글의 내용의 부분마다 생각하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질문들을 던져놓은 학습지를 나눠줬습니다. 요렇게요. 작품을 크게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하나의 파트는 한 번의 수업에서 읽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양만큼 제가 나누었어요. 그런 다음 해당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것은 여기에 제안의 방식으로 뭐뭐 해보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넣고 장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여기에 정리를 하죠. 이건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치밀하게 생각할 걸 다 정해주는 방식 같아서 좀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안내된 방향으로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스스로 완전히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데서는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 학교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그런 학습의 면이 좀 강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런 방식이 초보 독자들 또는 능동적으로 읽는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역량이나 독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하며 넘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나 자녀와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읽은 뒤에 읽은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었는지 점검하는 거죠. 방법은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업 때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질문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파트를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생각거리들,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작품을 읽으며 무엇을 고민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시대 상황과 연결 지어야 작품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해해보자고 가장 먼저 적어둔 것.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인공은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둬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리는 어떤 걸 적어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의 경우 기법 자체의 특징을 아는 건 사실 전반적 독서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 그냥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됐어 하고 외우기보다는 그 특징을 글을 통해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근대화된 시대 상황이 작품에 드문드문 드러나는데 그것을 찾아보라고 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작품에 깔려있는 배경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고 그것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내어 정확히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은 사실 자꾸자꾸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번째 내용에서 나오는 나와 아내의 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며 읽어보자 라고 한 것은 나라는 인물이 보이는 비정상적 모습 중에 상당 부분이 아내와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독백이나
사건 등을 참고하라고 힌트를 준 건 방향을 잘 잡고 읽게 하고 또 작품 내에서 자꾸자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외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소설 전체의 흐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지 생각하며 읽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 소설에서 외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 5차례의 외출을 하는 동안 주인공인 이 나가 가지는 인식들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변화의 양상을 스스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읽을 것이라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독서를 맡기신 뒤 그 이후에 대화나 글쓰기를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조금 더 세세하게 방향을 잡고 유도된 읽기를 좀 하실 거다 하시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세세한 질문,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의 내용은 본문마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아주 사소한 질문거리들도 넣어놨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가 하는 독백들의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가? 사실 논리적인 흐름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걸 한번은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좀 논리적인 흐름이 맞지 않고 어긋나 있지? 어떤 부분이 약간은 조금 진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쓰고 있지?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디이며 이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며 읽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측면은 이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아내가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유곽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의 어떤 특수성, 일반적으로는 집으로 쓰지 않는 공간일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 살까? 왜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인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경제적인 역할을 아내가 다 해주고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라고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아내는 각각 어디서 생활하는가? 그래서 각각 윗방, 아랫방 이렇게 방을 나누어서 쓰는데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고 읽어라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아내의 물건을 갖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 같지 않게 막 아내의 화장품이라든지 물건을 갖고 막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는 그런 연습의 과정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1930년 당시를 살아가던 지식인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한 명의 삶을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1930년 당시를 살아가던 지식인을 대변한다고 볼 때 그렇다면 당시 지식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넣어놓은 질문이고요.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는 인물로 보이는가? 유곽이라는 공간에서 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매춘과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매춘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독자는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만 뭘 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약간의 이렇게 좀 미숙함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내가 준 돈에 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노골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척하든 다 조금씩 또는 많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삶 자체가 돈이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당시 근대화되어 가던 1930년대도 자본화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나는 아내가 준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나름의 기능을 다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가장 중요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돈인데 그것의 기능 자체를 상실한 것을 통해서 이 당시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현실에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은 아내가 꼬박꼬박 주는 돈을 변소에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의 기능을 잘 모른다. 라는 것의 연장선으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본 부분이고요. 아내는 이 남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제 화를 내냐면은 항상 외출도 하지 않던 남편이 외출을 했다가 본인이 이제 매춘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손님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뭐야 본인이 굉장히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남편에게 화를 낸단 말이야?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온당하지 않은 일이죠. 부부간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온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남편으로서 뭐 남자만 꼭 돈을 벌고 아내는 뭐 살림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이제 1930년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은 남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가 사실은 뭐 몸 팔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나의 삶에 이 남편이 다 회방을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내 삶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사실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화를 내는 게 온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이 굉장히 막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딱 명확하게 나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돈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뭐 좋은 데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자기가 돈을 갖고 외출을 했다가 10원도 쓰지 않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내에게 그 돈을 주고 아내의 방에서 같이 잡니다. 원래 그동안은 그렇게 아내의 방에서 잔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하죠. 어쨌든 그러다가 비로소 아내와 같이 자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정상적인 관계 이게 조금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돈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정상적인 삶에 대한 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기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 결국은 또 외출을 하게 돼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뭐 돈을 주고 또 아내하고 같이 옆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더 나아가서 왜 외출을 할까? 그래서 외출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보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정이라는 시간을 넘겨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정 전에는 아내에게 손님이 있어요. 예전에 손님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막 화를 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이라는 시간을 넘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거의 그냥 방구석에서만 있고 막 외부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이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간이나 돈이 전혀 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정이라는 시간을 넘겨서 들어가야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현대인에게 시간을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살아야 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가 뭐 다 굴러가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동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신경 쓰게 되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이 소설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외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외출했다가 돌아가고 이왕이면 자정이라는 시간을 넘기려고 노력했었으나 그게 실패하고 조금 일찍 돌아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내의 외출 장면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는 이 남자를 자꾸 외출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나가 이제 비 맞고 돌아와서 굉장히 추워하니까 뭐 아스피린이라고 이제 준 약이 있었는데 그걸 먹고 진짜 한참을 진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잠만 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약의 정체를 알고 보니 아달린이라는 수면제였어요. 이 수면제를 왜 먹인 걸까? 하고 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고뇌하면서 괴로워하고 이유가 뭘까라고 탐색해요. 하지만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아예 재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 거겠죠.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지금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고 스스로 아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어나가는 그 과정에 뭔가 장애가 되는 남편을 재워버리는 행위를 한 거죠. 이렇게 보면 거의 범죄에 가깝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1930년대의 어떤 사회상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하나의 가정이라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내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는 결국은 자기가 수면제를 먹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막 모아놓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싶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돈의 소중함을 알고 모아뒀던 그 돈을 다 남겨두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나름의 수단이자 이 주인공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였는데 결국은 돈을 다 남겨두고 온다. 그럼 나라고 하는 인물은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되는 근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도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가 또 보이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인간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정상적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한 가정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더 중시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면의 내용을 자꾸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곱씹어가는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오의 사이렌이 이제 울리면서 날 잤구나. 다시 한번 나는 날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을 보여줘요. 지금까지는 진짜 숨죽여 살았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았고 뭔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오의 사이렌을 통해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날 잤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정오의 사이렌이 나에게 각성의 의미를 준다고 본다면 그것이 갖는 어떤 진짜 결정적인 기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자꾸 스스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본 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순한 맛으로 글쓰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질문들 있죠. 제가 짤막짤막하게 소개했던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을 두세 줄 정도로 구체화해서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완결된 문장으로 딱 읽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게 글을 쓰게 하면은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조금 연습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번엔 주제 중심으로 조금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한 10줄 정도로 심화된 그런 내용을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예시로 줬던 글쓰기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통해 1930년대에 지식인들이 지니는 한계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주인공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닌 의미가 뭘지를 시대적인 것과 잘 버무려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이건 이제 꼭 뭐 주인공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아내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유곽이라고 하는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그 외에 배경으로 드러난 공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 조선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작품 전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려면 작품의 세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 자꾸 연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나와 아내의 관계에서 보이는 비정상성을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술하시오. 어떤 부분에서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일까? 이것들을 쭉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꾸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외웠던 걸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해요. 내가 직접 그래서 내용의 근거를 찾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나중에 수능에서도 정확하게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연습도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아가 근대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동떨어진 인물임을 돈 또는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서술하시오. 돈, 시간 둘 다 쓰라고 하면 좀 너무 방대해질 수 있어서 돈 또는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해도 되고요. 난 두 개 다 쓰겠다라고 하면 두 개 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점이나 시간에 대한 관점은 몇 차례의 외출을 거듭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을 부분 찾아내게 되면 글도 굉장히 꼼꼼하게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시간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 4번이나 5번이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4번의 경우는 동떨어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시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중심으로 서술이 될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것도 뭐 현대인으로 보자면 굉장히 조금 비루한 성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주인공에겐 의미 있는 성장일 수 있는 그 성장의 과정을 찾아서 단계별로 서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이 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반복되는 외출의 과정을 통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게 지금 결국은 4, 5, 6이 사실 살짝씩은 비슷한데요. 돈과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의 변화로 얘기해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에 가서 날잡구나 하면서 이제 지금과는 뭐 굉장히 다른 삶을 살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까지 언급해 볼 수 있겠죠. 6번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고 정오의 사이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결국은 완전히 이 흐름을 반전시키고 무기력에 시달리던 나라는 인물이 뭔가 하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글 쓰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한 맛.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의 관점과 또는 아이들, 학생들의 삶과 또는 자신의 가치관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요건 한 15줄 정도로 쓰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아내의 태도와 나의 태도를 비교해보고 내가 그러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서술하시오. 아내의 경우는 현재의 어떤 가난함, 이 가난한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는 좀 제대로 된 직업을 여자들이 갖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결국은 몸을 파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글 쓰는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나은 건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좋은 직업이나 괜찮은 걸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내의 경우도 몸을 팔았을 거고 나라고 하는 인물도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집에 그냥 굉장히 그냥
백수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백수로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아내의 태도와 나의 태도를 양분한다기보다도 이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서술해 본다면 자신의 가치관, 어디에 나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1930년대의 사회가 지닌 공통점을 서술하고, 지금도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로서 근대화의 어떤 물결, 근대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금도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분명히 부적응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는 면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에도 분명히 나와 같은 인물 유형과 아내와 같은 인물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은 어떤 유형일지, 그럼 내 주변을 조금 돌아보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런 인물 유형에 대한 평가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치 판단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볼 수 있는 과정을, 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날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써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줄 이상 정도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날개라는 소설을 꼭꼭 씹어먹기 위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질문이나 대화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심화시켜서 정리하기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 그런 주제들, 내용들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꼭꼭 씹어먹어요. 책 읽기, 질문, 대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성장하시길 응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 네, 진짜 안녕.